그 당시에 정말 국민들이 DJ를 향한 그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선거에선 이겼지만 투개표에서 졌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당시에 부정선거가 엄청 났었고 그 결과가 투표 결과가 겨우 95만 표 차이라고 94만 하는데 표인데요. 예. 그 당시 군부에서 군인이 우리가 그때 60만 장병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군대에서 박정희가 졌습니다. 거기서 박정희가 극도의 분노로 네. 말하자면 내각 정부 조직 개편을 하죠. 예. 그래서 역설적으로 12.12 서울에 보면 영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아주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인간 이하의 처참한 그 추한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노재현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숨어 다니는? 저희가 얘기도 했지만 그 노재현이가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 최명신 장군이 유력했어요. 최명신은 베트남 그 주월 사령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대중적 인기가 높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장군의 어떤 풍채가 좋았어요. 외모가 좋았죠. 흔히 남자들 예전에 그 전통적인 이렇게 변별력으로 삼을 때 신원사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그 최명신 장군이 풍채가 좋아가지고 네. 대중적 인기가 군대에서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최명신과 노재현이 육군 참모총장 가지고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었대요. 그때 박정희가 노재현을 찍습니다. 왜? 마치 이수인 장군이 임진 정유 그 7년 전역 속에서 민족의 영웅, 그야말로 백성들의 영웅이 되니까 선조가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수인 장군께서 후과를 두려워했죠. 예. 백성들의 지지가 높으니까. 그러듯이 박정희가 최명신의 인기가 높으니까 그것도 그걸 견제해서 또 견제를 하는 네.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멍텅구리 같은 노재현이를 육군 참모총장으로 지명을 합니다. 예. 그 육군 참모총장은 별 하자가 없으면은 큰 말하자면은 실책이나 오류가 없으면은 국방장관으로 자연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최명신이 만약에 그때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이어서 국방부 장관이 됐다면은 12.12 전두환 전두광이 또 과연 달랐겠죠. 그렇게 광란에 또 달라졌겠죠. 그런 군사 쿠데타를 벌릴 수 있을까? 이것도 역사에 있어서 만약이라는 것은 좀 참 우스운 일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만 그것도 자꾸 생각해 볼 생각하게 수가 되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선거 때 지금 부정선거가 횡행했는데 예. 그러니까 투 개표 과정에서의 부정도 엄청 많았고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돈살포도 많았고 그리고 흑색선전, 마타도 이런 것도 굉장히 그렇죠. 이제 심한 선거였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거에서 이제 투개표야 뭐 어찌할 수 없다고 치면 네. 그 전 단계에서 결국 유권자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흑색선전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지역감정 조장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말하자면 빌드업을 해가지고 네. 마지막에 이제 투개표 조작까지 가버리면 이제 대책이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보다 못한 지식인 집단이 이제 나섭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시는 아직 시민사회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산층 시민 집단이 성숙해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소수의 엘리트 지식인 그룹, 뭐 이른바 제야라고 불리는 이 지식인 그룹이 보다 못해서 성명을 발표하고 나서는 거죠. 예. 그런데 분명하게 이제 정권에 대해서도 경고하지만 유권자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제발 휘둘리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치에 안 닿는 말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일단 감정적으로 뭔가를 탁 건드리면 그냥 우리 전라도 사람 아이가 뭐 이런다. 예. 그 흉내를 순간에 잘 못 그 내겠어요. 감정도 좌지우지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 존재지만 기본적으로 정서에 훨씬 더 휘둘리는 인간이어서 약간만 자극을 주면 일단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휘둘릴 우려가 많습니다. 돈의 유혹에도 넘어가기 쉽고 또 뭔가 빨갱이치를 하면 또 그런가 하고 뭐 넘어갈 수도 있고 또 지역감정 조장하면 정말 같은 동향 사람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게 이치에 닿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성에 호소하는 역할을 당시 이제 제야 지식인 그룹이 이제 했고, 그러면서 그때 이후로 아주 오랫동안 이른바 이런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결합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 1971년 4.27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공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수호 국민협의회가 창립이 됩니다. 예,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예. 그 다음에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밑에 하부 조직은 아니고 예, 젊은 분들의 중심으로 해서 민주수호 청년협의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민주수호 국민협의회는 그 당시 삼성개헌 때 맹렬한 그 반대 투쟁을 하셨던 김재준 목사, 이병림 변호사, 함석헌 선생, 그 다음에 언론인 청관우 선생, 이런 분들이 민주수호 국민협의회 공동대표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민주수호 청년협의회는 뭐 백교환 선생 이런 분들이 민주수호 청년협의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때는 백규환 선생님이 청년이었나요? 청년이었죠. 1933년생이니까 71년에 겨우 몇 살입니까? 청년이었네요. 예, 뭐 38세죠. 예, 아직 39세. 30대. 예. 그런데 이런 민주수호 국민예배, 민주수호 청년예배가 창간인으로 참여를 해요. 근데 그들이 쫓겨납니다. 누구한테 어디서 쫓겨났나요? 아니, 그 이제 말하자면은 사법경찰, 이런 정보부에서 동원한 그런 뿌락치들한테 폭력배들로 이장한 그런 사람들 쫓겨나죠. 제대로 참관을 못 해요. 그리고 그 당시 선거에서 얼마나 김대중과 박정희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예측이 불가했던 것이, 부정불법이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예측이 안 됐던 것이, 김대중은 온 가는 데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군중을 몰고 다녀요. 군중이 붙어요. 끈끈이 김대중. 근데 이러한 그 위기 속에서 끝까지 김대중에 대한 증오심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윤보선. 윤보선 그 사람은 나중에 김대중과 관계된 인물 열전에서 우리가 한번 심층적으로 들어가보기로 하고요. 네. 우선 윤보선은 5.16 쿠데타를 올 것이 갖고 나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박정희가 추대해 줄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김칫국을 마셔버렸죠. 그래서 박정희의 쿠데타를 진압하지 않아요. 이런 윤보선이가 자기하고 박정희하고 두 번 대통령에서 자기가 실패하면서 낙선하면서 박정희에 대한 원한스러운 감정을 품게 되죠. 근데 감정이라는 것은 나쁜 거거든요. 그걸 합리적으로 어떤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그걸 갖고 가야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근데 어찌됐든 윤보선이 1971년 선거에 또 출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든 당이 국민당이에요. 국민당이 참 묘하죠. 그런데 이제 옆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 저 노망했다. 저 큰일 났다. 후보 등록을 못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고 국민당 후보로 내세우느냐? 박기출 씨를 내세워요. 기호 3번 박기출. 박기출 씨. 예. 그리고 윤보선 씨와 함께 국민당을 끌어간 분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인물입니다. 누군지 아세요? 장준하 선생이에요. 장준하 선생이 어떤 분이시죠? 장준하 선생이 그 유명한 사상계 잡지를 통해서 1950년대부터 1970년대 내내 중요한 우리의 어떤 지식인 여러 대중들한테 영향을 많이 준 그 사상계의 창간 발행인이죠. 근데 장준하 선생이 윤보선과 결합해서 국민당을 끌고 갑니다. 그래갖고 그 당시 김대중 후보의 선거운동에 큰 말하자면은 방해 세력은 말할 것도 없이 박정희와 공화당 정권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국민당 윤보선과 장준하 선생이에요. 그분들이 내세운 후보가 기호 3번 박기출이고, 그러고 사회당하고 사회대중당, 이 진보 혁신계 세력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로 그 역할을 한 분이 김철 선생이에요. 김철 선생의 이제 아들이 김한길 씨, 지금 중앙대 사회학과 그 김누리 교수,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김철 선생의 이제 자제분들인데, 그런 의미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한길 씨한테 정계 입문을 권유하죠. 그래가지고 김철 선생, 이 사회당 대표인 김철 선생 사회대중당의 여러분들이
전국 곳곳에 진보 혁신계 인사들이 규합합니다. 네. 이번에는 김대중으로 가자. 그래서 우리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대구 경북에 그 당시 사회당, 사회대중당의 혁신계 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당시 가장 우리 대한민국에서 혁신 진보 세력을 이끌고 가는 지도급 인사들이 대구 경북에 다 계셨어요. 그때 이제 그분들이 가셔버리게 된 게 인혁당 사건, 마지막인 난민전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갖다가 심층적으로 예. 보완인지를 가지고 봐야 될 부분들이 정말 사건 하나 속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이 또 예, 연결돼 그래서 있어요. 박정희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동향을 아주 면밀히 네. 그야말로 마음경과 현미경 두 가지를 가지고 다 살피면서 말하자면은 보안사 같은 데서 선거 불가 뭐 한 보름 남겨놓고 막 간첩단 조작하는 거죠. 예. 예. 그 최대 피해자들이 이 고국을 찾아와서 공부하려 온 제1교포 유학생들, 우리 동포죠. 예. 우리 제1동포 유학생들. 이들이 바로 선거 직전에 예. 제1교 동포 간첩단 사건으로 걸려들죠. 예, 조작을 하죠. 그 19년을 감옥에 넣는다는 말이 돼요. 예. 이 형제 더구나. 예. 그 부모님은 자식이 나오는 것도 없고 운명을 달려했잖아요. 그래서 이 박정희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도 예. 군대에서마저도 이기지 못한 4.27 선거의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영희도 물러나는 거고 네. 비서실장 이우락도 물러나고 전면적인 내각과 정부 요직이 개편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노전희 같은 그런 멍충이가 육군 참모총장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그렇습니다. 바뀌고. 예. 네, 알겠습니다. 묘하게 당시 선거 구도가 요즘하고도 비슷하고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있네요. 그러니까 뭐 신민당, 당시는 신민당이 있었으면 지금도 이제 그 중도 개혁 성향의 정당이 있고 좀 더 진보적인 진보 정당이 좀 작게 있는데 이제 진보 안에서도 반복해서 뭐 선거 연합을 하냐 마냐 뭐 이러면서 이제 지속되어 왔고 50년 동안. 그리고 동시에 보수 여당과 이 신민당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국민당과 같은 약간 잔여 야당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런 정당들도 있고 이 구도가 지금 굉장히 저희 오랫동안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정치 모습도 예. 좀 박정희의 어떤 매뉴얼을 가장 충실히 사용해 묻고 있는 사람이 전두환 아니었어요? 전두환이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배워가지고 그대로 반복 실행을 했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현 정치 현실을 보더라도 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발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은 거기서 계속 지금 학습 효과를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런 대척점에서 있는 그런 이제 범야권이 어떤 단합과 통합, 그 다음에 서로가 차이는 인정하면서 다름은 인정하면서도 예. 큰 대의를 하나로 이렇게 삼는 그런 아름다운 덕목을 가져야 되는데 네. 요즘 현실 정치를 바라보는데 정말 참담하고 안타깝습니다. 제가 92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처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후보로 나서는 것을 이제 봤는데 예. 그때 대학교 제가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도 투개표 감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87년 대선에 대해서도 뭔가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 의심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92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도 그걸 약간 운동 차원에서 감시 운동 그래서 적극적으로 투개표 참관인으로 신청도 하고 예. 그리고 어떻게든 뭔가 부정선거의 조짐이 보이면 신고하려고 동네마다 이렇게 할당을 해서 투표하는 날까지도 계속 밤마다 돌아다니고 뭐 어디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없나 뭐 이상한 뭔가 뭔가 남을 헐뜯는 선거 포스터 같은 거 붙이는 거 없는지 뭐 이런 거 감시하러 다니고 네. 그런 활동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투표 참관인도 하고 예. 개표 참관은 제가 안 했어요. 투표 참관만 하고 개표는 이제 딴 사람들이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개표 방송을 보면서 엉엉 울었죠. 근데 이때부터 그게 시작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71년 대선 때부터 투개표 참관 운동 차원에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1971년에요.
제가 그 동아일보를 보고 있었는데 동아일보가 박정희와 김대중 후보한테 50대 50의 비중치를 똑같이 뒀습니다. 굉장히 공정보도였어요. 그래서 정치학을 하신 우리 공 교수님이나 또 정치학도들 이런 또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1970년 71년 동아일보를 한번 잘 검색에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공정 언론으로서 역할을 했구나. 예. 그 지면까지 같이 저기를 하고요. 취재 기자들도 딱 양쪽 근데 균형 있게 딱 취재 기자들 배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1971년의 선거가 아마 굉장히 그 약간의 한 차원 높아진 1963년, 67년 선거보다 1971년의 대통령 선거가 한 차원 높아진 그러한 때의 쇄신된 모습을 여러 면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언론의 공정성,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한, 그 다음에 제야 지도자들과 청년 학생 세력들의 민주소 국민협의회, 민주소 청년예비회 발족 이후에 그 선거 참관인 참여 대규모 그리고 나중에 부정선거 또 이런 그 백서 비슷하게 발표를 갔습니다. 민주소 국민협의회와 민주소 청년협의회가 이번 4.27 대통령 선거는 부정 불법 선거였다. 투개표 과정에서 참가인들이 이랬다. 이런 아주 선명한 그 언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 1971년 선거를 그래서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는 말이 회자되고 거기서 박정희 대통령이 도저히 여기서 이제 선거라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이 직접 선거 투표라는 방식을 통해서는 대통령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종신집권제를 바로 준비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1971년 국가 비상때 선언을 해요. 12월 6일에 그때 국가 비상때 선언을 하면서 바로 그 선언을 갖다가 합법적으로 이렇게 장치해주는 법이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그걸 1971년 12월 26일에 그걸 공포를 해요. 근데 그 법의 핵심은 뭐냐? 모든 오개 집회를 금지하는 겁니다. 그럼 오개 집회 하면은 경기가 들린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오개 집회 말만 나오면은 경기 들린 사람. 누구죠? 박정희죠. 본인 스스로. 오개 집회 김대중이 또 나가서 정말 나를 갖다가 또 공격하고 정부를 이렇게 비판하고 그러면은 또 구름 같은 관중이 때로 몰려다닐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이제 감당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묶어야죠. 그 일체의 오개 집회를 금지한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971년 12월 26일에 공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김대중을 의식하는 정치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계속 의식하면서 자기가 겪은 걸 막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에서 상대를 의식하면 서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전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의식을 하면 곤란한데요. 당시 이게 당시 투표 부정과 관련해서도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부정의 형식 중에 하나가 황당하게도 투표용지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선관위 도장이 찍힌 용지에다가 맞습니다. 도장을 찍어야만 인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김대중 후보 무효 처리가 본인이 됐잖아요. 투표한 용지조차 선관위 직인이 안 찍혔다는 이유로 무효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구 잘못일까요?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도장이 안 찍혔다. 그게 당시에 2,700표가 무효 그러니까 처리가 일부러 됐대요. 하자가 있는 투표용지를 나눠준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대통령 선거랑 뭐 총선이랑 다 했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0년 총선 때 코로나 갑자기 닥쳐가지고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소쿠리에다가 막 투표용지 넣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선관위에 대한 비난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뭐 투표 부정 의혹도 있었고 투표를 다시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아예 투표용지에 도장을 안 찍고서 나눠준 다음에 그걸 무효가 됐는데 재선거를 안 하고 그걸 넘어가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전 이게 지금 독일 올해 2024년에요. 독일의 지방선거,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주에서 지방선거를 다시 실시합니다. 올해요? 이유가 뭐냐면 작년이었나 작년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
부재자 투표를 뭔가 원활하게 하지 못해가지고 뭐 제때 도착하지 않고 뭐 제때 뭐 투표지 못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게 어쨌든 있기만 해도 이건 투표에 하자가 생겼고 그러면 이건 투표 결과를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다시 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근데 이런 투표가 부실이 있었으면 네. 재선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재선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냔 말이죠. 그걸 이해가 재선거가 진행되게 이렇게 용납을 야. 했을까요? 어떻게든 또 막으려고 또 부정선거에 또 부정선거 나올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어떻게 보면 1971년에 부정불법 선거로 해서 박정희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 이런 이야기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남은 거예요. 만약에 죽였을 거예요. 예, 군부에서. 또 한 번의 쿠데타. 군부에서 죽이죠. 예, 죽여버렸을 거예요. 예, 그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때는 미국은 아까 공유선도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한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관심이 없어요. 네. 누가 내 자식처럼 미국에 충성을 다하느냐, 미국의 패권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벗어나지 않는 그 대통령, 이걸 원할 뿐이죠. 근데 그때 박정희는 개표에서 우리가 졌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근데 정말 개표 결과가 아무리 부정불법을 했어도 오히려 역설적으로 김대중이 94만 표를 앞섰다면은 이미 개표 중단돼 버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개표잖아요. 예. 네. 수개표고. 뭐 컴퓨터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는 그러면은 어떻게 그때 정해져 이미 있고. 중간에 판은 다 바꿔지죠. 예. 그래서 이 1971년 선거에서 우리가 정말 가슴 설레고 들뜨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런 장밋빛 희망을 머리에 꽉 채웠지만은 예. 정말 그 당시 한국의 상황, 군부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또 미국이 그러한 군부 권위주의 체제를 또 일본이 미일이 한국의 군부 권위 체제를 엄호하고 있을 때 네. 과연 평화적인 수평적 정권 교체가 가능했을까? 이건 아마 절대 불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네. 이건 역사의 비관이 아니라 그 정도의 우리가 참 불행한 분단 현실 예. 거기에 기인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7대 대선으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교수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때 당선이 됐어도 인정을 박정희 정권에서 안 했을 거라는 것도 사실일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때 대통령이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이 되셔서 그냥 대통령을 하셨으면 또 우리 한국 현대사 어떻게 변했을지 꼭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직 이 김대중 대통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련을 겪은 인동투 김대중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당시 삼성 개헌을 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연임에 대한 욕심 이런 걸로 사람이 어떻게 변했을지도 사실 알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다 추론의 대상일 뿐인데,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그냥 일어난 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이때 아까 이제 동아일보의 그 공정한 선거보도 네. 얘기를 하셨듯이 끝나고 나서도 동아일보가 진짜 요즘 말로 네. 젖잘싸라고 칭찬을 해줬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후보가 당시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너무나도 모범적이었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수준을 이제 높여놨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굉장히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동아일보는 뭔가 압박을 받진 않았을까요? 동아일보가 그 당시 상당히 훌륭한 언론인들이 이렇게 논설 편집 진용을 꾸리고 있었어요. 굉장한 한국 사회의 어떤 지도자적인 그런 품성과 역량 갖춘 분들이 동아일보의 주요 핵심 간부들이었는데, 그건 또
1971년 4월 27일이 대통령 선거 보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네. 5월 25일이 총선거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1971년 5월 25일 총선거 취재 그 보도도 보면요, 기사. 동아일보가 굉장히 굉장했어요. 뭐 그 당시 동아일보를 지금 칭찬하는 게 지금 동아일보 아닙니다. 예. 예. 네. 아, 굳이 그렇게 71 큰 년. 동아일보가 아니라고까지. 71년 당시에. 1975년 3월 이후는 동아일보가 지금 1971년의 동아일보가 아니에요. 예. 예, 그건 분명히 우리 시청자분들 아셔야 됩니다. 근데 네. 1971년 5월 25일 국회의원 총선거에 동아일보 보도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동아일보 기사 보도 속에 드러나 있는 김대중 열풍이 계속된다는 거. 아. 그 말씀을 드리는 예, 거예요.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이 남해를 가잖아요. 남해에 출마한 신민당 국회의원 후보를 지원 유세차 갑니다. 네. 남해 사람들이 그 하동 남해 횃불을 들고 그때 통행금지 있는 거 아닙니까? 아. 통행금지가 다 되도록 횃불을 들고 있어요. 네. 김대중 후보 연설을 듣기 위해서. 그게 동아일보 기사에 나옵니다. 근데 하동남에서 끝나냐? 뭐 순천 광야하고 가까워서 절대 아닙니다. 울산 울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래서 김대중 후보의 말하자면 교통사고로 이장한 살해 미수 사건이 발생한 것이 1971년 5월 24일이에요. 바로 여기 바로 하루 전. 그렇죠. 목포에서 유세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에. 목포에서 서울로 네. 가서 영등포 지원 유세를 가려고 했는데 예. 목포 공항의 비행장에서 비행기가 안 떠요. 또 이제 광주로 가셔야 됐고요. 분명히 예. 일기 상태로 봐서는 비행기가 비가 약간 오는 뜰 수 정도였으니까.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광주공항에서 서울 김포공항을 가기 위해서 승용차로 이동을 하는 무안 광주 국도에서 네. 14톤 추력이 달려듭니다. 근데 14톤 추력은 그 당시 공화당 전국구 8번 후보의 네. 차량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후보께서 네. 그 빗길에 승용차가 천재일우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운전기사가 그래도 속도를 내면서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고관절 후유증만 있게 되지 네. 정말 구사 일생의 목숨을 건지죠. 그런데 그 몸으로 응급처치만 하고는 바로 올라가셨죠. 밤중에 가서 예. 또 지원 요새를 합니다. 영등포에 가서. 이게 김대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김대중의 열풍이 네. 그냥 김대중 지원 유세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후보, 그 국회의원 후보자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네. 김대중 후보의 지원 유세, 그 연설을 듣기 위해서 그 야심한 시간에 네. 횃불을 들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 주민들이, 그 국민들이 김대중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전라도에서만 김대중은 그래도 봐줄만 한데. 상관이 없었겠죠. 별로 신경을 안 썼을 텐데. 신경이 좀 덜 하겠는데. 네. 이게 무슨 뭐 내 고향 경상도에서도. 이거 전국을 김대중, 들썩들썩거리게 하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냥 정치가 너희들 말 멘붕이 되죠. 참 비정한 게 우리가 이제 오늘 신민당의 대선 후보로 이제 선출돼서 대선을 치르고 지금 바로 한 달 뒤에 치러지는 이제 총선까지 쭉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쭉 깔끔하게 들으면 당내에 아무런 감정적 앙금이나 어떤 분란 없이 그냥 쭉 일치단결해서 김대중 후보를 민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날도 그게 우리가 아니었죠. 목격하고 있다시피 대선 경선을 거치고 나면 후유증이 남잖아요. 그런데 게다가 대선에서 그렇게 해서 후보가 됐는데 된 사람이 또 져. 그러면 경선에서 진 사람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이 대선에 진 이유가 네가 후보여서 졌다. 뭐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얘기지만 네. 이런 것 때문에도 후유증이 대선 끝나고도 한참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비슷하게 그 당시에도 김영삼, 이철승, 김대중 세 명의 이제 후보가 40대 기수로 내세우면서 이제 막 경선해가지고 결국 이제 김대중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지만 김영삼 후보라고 막 100% 진심으로 막 다 지지해주고 그런 건 지지했을 아니죠. 리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 말을 남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완전히 이제 똘똘 뭉쳐서 단결하지 못한 것도 패인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미지근한 지지 또는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아니어서 지지를 철회하는 어떤 일반 국민도 있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국면에 다 섞여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하필 또 졌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제는 대통령 후보를 넌 떨어졌으니까 좀 빠져. 그러고 이제 또 당내 당권 투쟁이 또 한참 예. 진행됐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선거를 누구 중심으로 치러야 하느냐를 두고서 이제 정치인들끼리는 싸우죠. 그런데 이제 방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밑바닥에서는 예. 정작 전국의 실제 선거구에서는 또 거기서 뛰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김대중이 제일 필요한 거죠. 거예요. 내 당선에 누가 도움이 네. 되느냐. 지금도요.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지하철을 광주에서 이제 타고 오는데 입구에서 벌써 명함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후보 외에도 등록된 선거 운동원들은 이걸 나눠줄 수 네. 있다고 그러면서 주는데 다 후보 사진만 들어있는 경우가 없어요. 후보와 누군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를 통해서 자기를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그 누군가가 아마도 뭐 여당이라면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일 거고 예. 야당이라면 이재명 대표일 텐데 그렇죠. 당시에는 김대중이었던 거예요. 오로지 김대중. 네. 예. 근데 명함은 없으니까 어쨌든 연설자로 모셔서 네. 함께 이제 단상에 오르는 것만으로 후보자들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든든했어요. 그런데요, 김대중 대통령 연설을 제가 수없이 들었거든요. 그 당시 예. 한 예로 1971년 5.25 총선 때 광주가 그때는 각구 을구입니다. 선거구가. 예. 그게 동구가 각구고요. 지금 현재 서구가 을구입니다. 근데 을구에 당시 전남일보, 지금 광주일보 전신이죠. 전남일보 사장인 김남중 씨가 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어요. 을구에는 김노경 씨가 출마했습니다. 근데 객관적 스펙으로나 현실적인 어떤 무게 중심은 김남중 씨한테 쏠려 있어요. 공화당. 근데 이제 양동 초등학교, 그때 양동민학교에서 그 양 후보가 연설을 하는데요. 사람들이 양 후보 연설이 끝나고 흩어지질 않아요. 왜? 김대중 후보가 지원 유세하러 온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 거거든요, 저부터. 왜 김대중 후보가 오니까 아니 판이 엎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연설이 아까 이제 우리 정치학자 공교수도 말씀했지만은 그 레토릭이 다릅니다. 사람을 처음에 시작은 항상 유머러스하게 나와요. 폭소가 터지도록 아주 큰 웃음바다를 우선 만들어요. 그 다음에는 기승전결에서는 서서히 사람들 하여금 같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약간 분노하게 하고 비판적 어떤 감정으로 끌고 가요. 그러다 확 바꿔버립니다. 이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김노경에도 이야기합니다. 기승전을 닦아 결은 결국 이 총통제로 가는 무소불위의 이 박정희 권력을 우리는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당의 후보가 꼭 필요하다. 예. 그게 딱 결론을 맺어요. 이분의 어떤 준비된 연설, 이것은 청중들을 갖다 전부 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묶어 세우는. 아마 지금도 우리 지금 호남이 흔히 민주당 일색 그러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공고해져 버린 것은 우리가 5.18을 겪은 뒤에도 물론 선거제도에 문제점이 있긴 있었지만은 민정당이 당선도 됐었거든요. 근데 1987년 이후에는 민주당을 벗어난 후보는 당선이 정말 어렵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 마음으로 한 투표 행위로 묶어버린 것은 그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놀라운 그 중심, 그 구심력, 거의 지금도 여전히 그 김대중의 구심력이 여러 그 원심까지도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김대중의 그 명연설, 예. 그 다음에 그 다수 대중을 함께 묶어 세우는 그 힘, 이건 굉장히 우리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서 말하는 상상 이상입니다. 예. 마치 스튜디오에서 기아 타이거즈와 뭐 삼성 라이온즈 야구 경기를 보는 것과 현장에 가서 그 보는 거랑 가서 다르니까요. 예. 그 두 팀의 야구 경기를 실황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마치 통조림을 통해 생선을 섭취하는 것과 바닷가에 가서 직접 네. 뛰노는 고기를 우리가 섭취하는 건 다르잖아요. 회장님도 비유를 이렇게 그걸 조금이라도 느껴보시려면 예. 기류의 김도중 영화를 영화관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대선 총선까지 얘기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